미영아, 혹시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 폐암 3기로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는 김동철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표정에서 동철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에서 발견한 수상한 지출들,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갑작스럽게 달라진 외모까지. 하지만 동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병원 안병동 김동철은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동철에게 내려진 폐암 3기 판정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한때 건장했던 몸은 항암 치료로 인해 급격히 말라가고 있었고 체중도 벌써 10kg나 빠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은 어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 이미영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동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을 미영이 오늘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만났어. 너무 병원만 오가니까 답답해서. 동철은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미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있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미영아,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네. 무슨 소리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동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최근 들어 외출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철은 우연히 미영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간병인이 집에서 가져온 서류 더미 속에 끼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동철이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85만 원, 명품 매장에서의 구매 내역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남성용 액세서리들이 포함된 커플 세트 구매였어요. 커플링 200만 원, 남성용 시계 360만 원. 동철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소비가 자신이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적어도 8개월 전부터 미영의 지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미영이 샤워하는 동안 미영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어요. 30년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서글펐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성호라는 이름의 연락처가 가장 많이 통화한 목록 맨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동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조심해. 다음 주 여행 계획은 어떻게 할까? 설레서 잠이 안 와. 동철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뻔했어요. 30년간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동철은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미영이 나왔을 때 동철은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미영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영아, 혹시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나 해서. 응, 그냥 옛날 동창들이랑 가끔 만나고 있어. 하지만 동철은 미영의 어색한 대답에서 거짓말임을 확신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미영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요즘 옷도 새로 사고 화장품도 바꾸고 그러네. 그게 뭐 어때서? 여자가 자기 관리하는 게 나쁜 일이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 같았다면 남편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주는 것을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철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문자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한 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철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챙겨주던 미영이 이제는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항암 치료 받는 날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미안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간병인 아줌마가 모셔다 드릴 거야. 30년 전 미영이라면 남편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도 미뤘을 텐데 지금은 다른 약속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동철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은 미영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의혹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30년 부부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동철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모든 시작은 1993년 봄이었어요. 당시 동철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던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 바로 2년 후배 이미영이었어요. 미영은 학과에서도 유명한 미인이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오빠, 이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미영이 도서관에서 동철에게 다가왔던 그날을 동철은 생생히 기억했어요. 어떤 문제인데? 동철이 미영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계 원리인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동철은 미영을 가르치면서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어요. 예쁠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적극적인 미영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빠,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미영이 어느 날 물었어요. 작은 공장이라도 하나 차려서 성실하게 살아볼 생각이야. 미영아, 혹시. 동철이 말을 망설이자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망설여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미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오빠가 성공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동철은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차렸어요. 자본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빌리고 은행 대출도 받아가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미영과의 결혼을 위해서였죠. 오빠,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미영이 가끔 공장에 찾아와서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성공해서 너랑 결혼할게. 2년 후인 1995년 드디어 동철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미영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신혼집에서 미영이 동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던 그 순간을 동철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동철은 아내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미영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신혼집도 미영이 원하는 강남으로 정했고 인테리어도 모두 미영의 취향에 맞췄습니다. 1998년에 딸 수진이 태어났을 때 동철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작고 예쁜 딸을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정말 예쁘죠? 미영도 딸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미영의 요구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여보, 수진이 교육비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유치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동철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업을 더 확장했고 더 많은 일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철의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는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직원도 20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수백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도 진짜 부자가 됐네요. 미영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기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철은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미영이 원하는 것이라면 값비싼 보석이든 고급 자동차든 해외여행이든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동철의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매출이 급감했고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설마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죠? 수진이 유학 준비하고 있는데.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걱정 마, 미영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동철은 정말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개인 보증을 서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며 회사를 살렸어요. 그 과정에서 동철은 3개월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견딜 수 있었어요. 위기를 넘긴 후 회사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2010년부터는 매출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고 동철의 개인 자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예요. 저는 당신만 믿어요. 미영이 동철을 안으며 말했던 그 따뜻함이 이제는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철이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미영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여보,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미영아. 나도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2년 후 암이 3기로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말 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철은 30년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의심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동철은 본격적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동철이 한 일은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강현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동철과 대학 동기로 30년 넘게 함께 사업을 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현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동철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미영이 요즘 좀 이상해서 혹시 뭔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화 너머로 현수가 한참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30년 부부인데. 현수야, 나도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뭔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냥 확인만 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알아보죠. 현수는 동철의 부탁을 받고 사설조사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형, 이거 보세요. 현수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봉투 안에는 미영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쇼핑몰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부부가 이렇게 쉽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성호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심리상담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투자 컨설팅? 네, 그런데 좀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도 의심스럽고요. 현수가 보여준 추가 자료에는 박성호의 기본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45세, 이혼 경력 1회,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며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힌 거야? 가장 오래된 것이 8개월 전입니다. 형이 안말기 진단받기 전부터였어요. 동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픈 것과 상관없이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현수야, 이 남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미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미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동철이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동철은 미영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옷에서는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의 표정에는 뭔가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만났는데? 대학 동창들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동철은 알고 있었어요. 미영의 대학 동창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최근에 만난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현수가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형, 큰일입니다. 박성호 그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어요. 부유한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고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다고 합니다. 현수가 보여준 자료에는 박성호의 과거 전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난 5년간 최소 3명의 여성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미영이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 우리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현수가 보여준 회계장부를 보고 동철은 경악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총 15억 원이 의문의 투자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가 있었어요. 이 투자는 누가 결정한 거야? 서류상으로는 형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님이 직접 사인하신 게 맞나요? 동철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자신의 서명이 맞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 투자 회사가 어디야? SH캐피탈이라는 곳인데 대표가 박성호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박성호는 단순히 미영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수야, 내가 이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어. 그럼 이건 위조야. 분명히 위조된 서명이야. 동철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미영과 박성호가 공모해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불륜은 시작에 불과했고 실제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었어요. 현수야, 이 모든 걸 증거로 정리해줘. 그리고 절대 미영이에게는 들키면 안 돼. 형,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몸까지 안 좋으시는데.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어. 동철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미영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박성호와의 만남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철에게는 미영과 박성호의 모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동철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 수진이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어요. 동철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아빠는 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해도 잘 안 받으시고 받아도 바쁘다고만 하시던데요. 동철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그리고 아빠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도 바쁘시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아빠가 빨리 나아서 졸업식에 갈게. 정말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할게. 영상통화를 끊은 후 동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수진만큼은 이 추악한 현실에서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장은 진하게 했지만 표정은 차가웠고 새로 산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미영이 마치 남처럼 건조하게 물었어요. 그 말에서 동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뭐 괜찮아. 치료는 잘 되고 있어요? 의사 말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미영은 동철의 대답을 들으며 무심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마치 병실에 있는 것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철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미영이라면 남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병을 했을 텐데 지금은 핸드폰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미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옷도 새로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동철은 미영의 방어적인 반응에서 거짓말임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서. 그날 밤 동철은 또 다른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독한 약물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동철이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이 뒤틀리는 메스꺼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두통까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주사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밤새 계속됐어요. 새벽 5시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동철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너무 아파.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든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미안해. 너무 아파서 혼자 있기가 힘들어. 간병인 있잖아요. 간병인한테 부탁하세요. 미영아, 제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아침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동철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30년 전 미영이라면 밤중이라도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미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본 동철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새로 파마를 했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미영이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응, 밤새 잠을 못 잤어.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래요? 그럼 좀 쉬세요. 저는 일찍 나가야 해서요. 어디 가는데? 약속이 있어서요. 동철은 미영이 누구와 약속이 있는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미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세수하기가 힘들어서. 간병인 아줌마에게 부탁하세요. 저는 정말 급해요. 미영은 동철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나갔어요. 남편의 수척해진 모습, 빠진 머리카락, 아픈 신음소리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동철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한때는 건장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중년 남자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픈 몸이지만 복수를 위한 계획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현수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형, 큰일 났습니다. 미영 씨가 형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나? 10억 원입니다. 그것도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어요. 동철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내는 자신이 죽어가는 동안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수야,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어. 본격적으로 대응해야겠어. 하지만 형님 몸이 아프다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동철은 자신의 병을 오히려 복수의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아픈 남편이라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현수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가자. 어떤 변호사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제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접근해야 해. 동철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병마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복수를 위한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수의 도움으로 고용한 전문 조사 업체가 박성호의 과거를 깊이 파헤친 결과였어요. 형, 이걸 보세요. 강현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그 인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동철은 파일을 받아들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심리상담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투자 사기범이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의 부유한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어요. 파일에는 박성호의 범죄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두 명씩의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사기를 쳐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김정숙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의 주부였는데 박성호와 만난 지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회사의 자금 30억 원이 박성호의 투자 회사로 빠져나갔어요. 이 여성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혼 후 6개월 만에 박성호가 버렸어요. 그리고 투자한 돈은 모두 해외로 빼돌려졌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의사 부인이었고, 세 번째는 변호사 아내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박성호는 심리상담사나 투자 전문가로 접근해서 여성들의 신뢰를 얻은 후 남편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똑같네요. 그럼 미영이도? 네, 미영 씨도 같은 수법에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뭔가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미영 씨는 박성호의 투자회사에서 정식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강현수가 보여준 법인 등기 부등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SH캐피탈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월 300만 원의 급여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영 씨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박성호와 공모해서 형님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철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미영의 갑작스러운 변화, 회사 서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의 병을 기회로 삼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이미 조사했습니다. 일단 박성호의 투자회사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3개의 서로 다른 해외 법인으로 분산되어 송금되었어요. 강현수가 보여준 자금 흐름도는 정말 복잡했어요. 국내에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로 이어지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돈이 이동했던 것입니다. 총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형님 회사 돈만 25억 원이고 다른 피해자들 것까지 합치면 총 150억 원 규모입니다. 동철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강현수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미영 씨가 형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회사 지분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뭐라고요?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철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3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모든 것을 저들이 한순간에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발견했어요. 현수야, 그런데 미영이가 어떻게 내 명의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형님의 인감도장과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 같아요. 강현수가 보여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 자신의 서명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봤는데
99%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럼 미영이가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던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박성호에게 당한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공범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철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미영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동철은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승훈 변호사를 만났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정말 방대하네요. 이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확보되어 있으니 조직적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철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완전한 파멸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법적 처벌은 기본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이승훈 변호사는 동철의 단호한 의지를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형사 고발과 함께 언론 제보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병실에서 혼자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금융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들. 30년 아내와 그 공범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복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단순히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고통의 100배를 돌려줄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동철은 박성호의 이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 강력한 복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현수의 도움으로 첫 번째 피해자인 김정숙의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철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박성호라는 사람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정숙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저도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서울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김정숙은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한때 부유했을 것 같은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요? 정숙이 박성호 사진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와 함께 있고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 사람이 천사 같았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위로해주고 제 말을 들어주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심리상담소에서 만났어요. 남편과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상담사였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상담만 받았어요. 동철은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성호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저도 그때는 단순히 상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완전히 조종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나쁜 점들을 부각시키고 저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세뇌시켰어요. 투자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나요? 관계가 시작되고 6개월 후쯤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수익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고, 결국 남편 회사 돈까지 손을 대게 됐죠. 남편분은 모르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저에게 회사 재무 관리를 맡겨두셨거든요. 박성호가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했어요. 정숙은 눈물을 훔쳤어요. 결국 30억 원이 사라졌고 남편과도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박성호가 저를 버렸어요. 연락도 안 받고 투자한 돈도 모두 사라졌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옥 같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전 남편은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아이들도 저를 원망해요. 박성호를 고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요. 동철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놈을 무너뜨려야 해요. 정말 가능할까요? 정숙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어요. 가능합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요. 며칠 후, 동철은 두 번째 피해자인 이현주를 만났어요. 그녀는 의사 부인으로 20억 원을 잃었지만 다행히 이혼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남편이 끝까지 저를 믿어줬거든요. 현주가 말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도 박성호를 찾고 계세요? 포기했어요. 경찰도 변호사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철은 현주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피해자 박미선과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당한 피해자였어요. 저는 다행히 15억 원 정도만 잃었어요. 미선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일찍 눈치채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동철은 3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비밀 모임을 가졌어요. 서울의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만난 그들은 각자의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동철이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성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미 한 번씩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동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집단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4명의 피해자가 같은 범죄자를 고발하면 경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재산을 동결시키고 해외로 빼돌린 돈도 추적할 거예요. 동철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 제보합니다. 박성호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세 여성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동철이 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함께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동철 씨 몸은 괜찮으세요?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살고 싶어졌어요.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죠. 그날 밤 4명의 피해자들은 박성호와 그의 공범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어요.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실행 날짜도 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동철이 병실에서 항암 치료 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몸은 좀 어때? 이미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뒤로 박성호가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철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동철이 모르는 척 물었어요. 아, 이분은 박성호 씨예요. 제가 요즘 상담받고 있는 심리상담사분이시죠. 미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철 씨.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박성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동철을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철은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함께 오셨어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보,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동철은 아내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차가운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데요? 이제 그만 좀 놔줘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말과 함께 동철의 앞에 놓인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협의 이혼 신청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동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현실을 받아들여요. 당신 병은 이미 3기예요.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 젊어요.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병원에서 보낼 수는 없다고요. 박성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동철 씨, 미영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동철은 박성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어요? 저는 미영 씨, 새로운 동반자입니다. 박성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동철은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금은 무력한 피해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미영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아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재산 정리는 이미 다 해뒀어요. 당신이 서명만 하면 돼요. 동철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재산 분할 내역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간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이 한 줄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동철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 끝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당신도 이제 포기해요. 우리 모두 힘들잖아요. 박성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미영 씨,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동철은 그들의 대화에서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동철이 조용히 말하며 도장을 들었습니다. 미영과 박성호는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박성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동철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장을 서류에 찍었습니다. 이제 됐나요? 동철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미영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앞으로 서로 좋은 길로 가요.
박성호와 미영이 병실을 나가면서 복도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동철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이 순간이 오히려 그들의 파멸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철은 홀로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그리고 곧바로 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드디어 그들이 올무에 걸렸어요.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오전 9시. 동철과 3명의 피해자들이 한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4건의 고발장이 동시에 접수되었어요.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위조 혐의로 박성호와 이미영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이 아닙니다. 동철의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말했어요. 총 150억 원 규모의 조직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검사는 쌓여있는 증거자료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금융감독원에도 박성호의 투자회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어요. 무허가 투자자문업과 자금 세탁 혐의였습니다. 오전 10시, 각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로 위장한 투자 사기범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오후 2시, 박성호의 투자회사 사무실에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세요. 박성호는 당황했지만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조사인데요? 무허가 투자자문업 및 자금 세탁 혐의입니다. 오후 4시, 박성호에게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회사 계좌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제서야 박성호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급하게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우리가 들켰어. 어떻게 들켰다는 거야? 동철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누군가 우리를 신고했어. 그때 미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영 씨 맞으시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녁 7시 모든 주요 뉴스에서 박성호와 미영의 사기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심리상담사로 위장한 40대 남성이 부유한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암 환자인 남편을 두고도 불륜과 재산 갈취를 동시에 저지른 부인의 행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성호와 미영의 사진이 도배되었고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지? 암 환자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우다니 정말 악마도 저런 악마가 없다.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동철에게 강현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 대성공이에요. 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수고했어, 현수야.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성호와 미영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박성호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미영이 경찰 조사에서 절규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영이가 먼저 제안했어. 남편 돈을 빼돌리자고 한 건 미영이야. 박성호도 반박했습니다.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박성호는 사기, 횡령, 배임죄로 징역 5년을,
이미영은 사기, 횡령 공범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되었어요. 동철은 재산분할 무효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피고 이미영은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회사에서 빼돌린 25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 박성호와 미영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대부분 회수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파멸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박성호의 투자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미영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며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당신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재판정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다투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을 때 동철은 진정한 복수의 완성을 느꼈어요. 동철은 의외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암 투병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많이 줄어들면서 건강도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딸 수진이 동철을 안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동철은 복수로 되찾은 재산으로 딸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요양원으로 옮겨서 평온한 말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 동철은 요양원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헌신했던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어요. 바로 자신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